8월 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보다 더 진화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2건 확인됐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고 백신에 대한 저항도 큰 걸로 알려져 걱정인데요. 방역당국은 조금 전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효과는 기존 델타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120시간 노동, 대구 밀란에 이어서 부정식품과 페미니즘 관련 발언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역대급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발언의 진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당 외부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KO를 노리는 타이슨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조금 전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 중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죠. 이런 가운데 당내 주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한 번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최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 예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류 실장은 연락 없죠? 휴가 잘 보내고 있나 모르겠고요. 자, 정혜연 분들과 있어요 연락? 연락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저한테만 연락이 없지? 네,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정혜연 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당연히 이제 올림픽 속보도 저희가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체컷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가 아니고 오늘 또 한 가지만 묻고 좀 내보낼게요. 오늘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가 열렸잖아요. 지금까지 취재된 바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일단 국정원은 최근에 남북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향후 북미 관계에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안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고 또 코로나 발생 징후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신체컷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최 실장, 네. 왜요? 아니에요? 말 건 줄 알고요, 지금. 네. 최 실장,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합당 작업을 둘러싸고 지금 이제 신경전이 뜨겁잖아요. 오늘은 오가는 말들이 더 거칠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당의 합당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당의 걸림돌이라며 장난치듯 하는 태도에 맞장구 쳐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쪽에서는 지금 장난하고 있냐 이런 반응을 보였죠. 안철수 대표의 출마 가능성까지 언급했던데 그 얘기는 이제 최 실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중 가장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걸로 알려진 변이죠. 델타 플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총 2명 중에 한 사람은 해외 여행력이 없고 한 사람은 있는데 두 사람 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이 밖에 흰 페인트로 덧칠된 논란의 줄리벽화 소식 그리고 올림픽 소식까지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부터 정치, 정치부터 스포츠까지 뉴스픽 5에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준비한 픽은요. 델타 플러스 국내 상륙, 사라진 줄리벽화, 그리고 올림픽3에 담긴 고상했어요 비나 1260도 금빛턴, 마지막은 이 시각 올림픽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변이 바이러스 중 가장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델타 플러스 변이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이 델타 플러스의 정체부터 살펴봐야겠죠. 의 변이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의 특성은 유지한 채 돌연변이 형질이 더해져서 한마디로 더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벌써 인도를 포함해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스위스 등 9개 나라에서 확인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 세계의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뉴스픽에서 델타 플러스를 처음 다룬 게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변이가 델타 플러스고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염력은 3배 이상 훨씬 더 치명적이까지 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델타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 유전자에 베타, 감마 변이에 나타난 K417N 돌연 변이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폐세포와 훨씬 더 쉽게 결합하는, 한마디로 폐에 딱 달라붙는 성향을 가진다고 합니다.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3월 초 영국에서 발견된 델타 플러스는 석 달 만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지로 퍼졌고요. 급기야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2명이 확진자로 발견됐습니다. 한 사람은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40대 남성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특히 두 사람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돌파 감염에 의한 확진인 겁니다. 둘 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료까지 있는 상태에서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이제 2차 접종 완료인 5월 중순 이후로 알고, 두 번째 케이스도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해외에 갔다가 돌아온 시점인 7월 23일 날 검사에서 확진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델타 플러스는요, 항체의 내성을 가진 돌연 변이 탓에 백신의 효과를 다소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바이러스가 항체를 뚫고 감염을 일으킨 케이스인데요. 다만 다행히도 증상은 경미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적어도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아준 겁니다. 자, 몇 가지 궁금증이 좀 생겨서요. 전문가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방역 당국에 포착이 된 건 2명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전문가의 답변은 안타깝게도 예스였습니다. 표본 조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지금 한 전체 바이러스 발견되는 거에 한 15% 전후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20%를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2명이 나왔다는 것은 10명 정도는 있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의 해외 여행 이력이 없다라는 말이 델타 플러스가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겼다라는 의미일까요? 자, 이번의 답은 노였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변이가 생기려면 영국 변이, 그다음에 브라질 변이, 남아공 변이, 인도 변이, 이제 많은 인구가 집단적으로 걸리고 거기에서 백신을 제대로 못 맞고 있었고 또 치료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덜 되는 그런 나라의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기는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집단 감염이 휩쓸고 지나갈 때 이 변이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 현황을 보면요. 전체 1,202명으로 4주째 4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60.5%, 비수도권이 39.5%입니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20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10대와 30대 순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초저온 보관이 핵심인 백신 운송을 일선 동네 병원에 떠넘기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직접 올린 글입니다. 첫 번째 백신 배송은 콜드체인 업체와 군인 대동하에 이뤄졌다. 그런데 이번 주는 백신을 보건소로 직접 가지러 오라고 한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네 병원이 콜드체인 업체도 아니고 이 더위에 아이스박스로 온도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대한의사협회 역시 백신은 엄격한 관리하에 운송되어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관리 미비로 인한 폐기로 이어지기 쉽다. 환자에게 투여되기라도 한다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진다.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모더나 수급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면서 콜드체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모더나사의 백신 수급 지연으로
백신 그 접종 시행일에 맞춰서 백신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게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보건소에서 위탁 의료기관까지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수령하도록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 의료기관까지의 콜드체인을 유지해서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사라진 줄리벽화입니다. 정치권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종로구의 한 서점 벽에 그려진 줄리벽화가 이렇게 흰 페인트로 덮였습니다. 이 하얀 페인트 아래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그림과 글귀가 적혀 있었죠. 한 서점의 벽에 한 2주 전부터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잠깐 그 벽화 보시면요. 보신 것처럼 뭐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고 있는 글씨와 함께 금발 여성의 그림이 있고요. 또 다른 벽화는 줄리의 남자들이라고 해서 저렇게 그 연도도 있고 뭐 어떤 익명의 직함들이 써 있는 저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나온 걸 좀 보니까 서점 주인이 윤 전 총장, 윤 후보에 대한 그 출마에 항의하는 뜻으로 만들었다,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이후에 이 서점 앞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보수 유튜버가 출동해서 검은 페인트로 덧칠을 하는가 하면 경인선, 과파, 해경궁, 대명부선 등등 여권을 겨냥한 문구가 새로 적혔습니다. 또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유튜버들이 현장을 생중계하고 현장에 드러눕거나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자, 벽화가 다시 백지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3일입니다. 이 4일 동안 한국 정치의 낯뜨거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선 주자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행동은 여성 혐오에 기반한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거죠. 한국 여성 변호사회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조롱은 폭력과 인권 침해일 뿐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자, 여야를 막론하고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관망해선 안 될 겁니다. 벽화가 등장한 당일 민주당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벽화는 폭력이지만 윤 전 총장이 준 만큼 돌려받는 것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폈죠. 못되게 살지 말아라. 세상만사 전부 준 대로 돌아오게 돼 있다. 저는 줄리백화가 정말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의혹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생기는지 준 만큼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영 논리에 따라 여성 혐오를 방관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금도를 넘어섰다, 인격 침해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격 침해 등의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더 나가서 인격 살해 요소가 있는 이러한 표현은 자제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하는 말씀을, 의견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와 YTN의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6%, 국민의힘 35.2%입니다. 자,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여성 지지도를 보면요. 민주당은 전주 38.8에서 34.2%로 4.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여성 지지도는 27.6%에서 31.1%로 3.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줄리벽화 이후에 여성층의 표심이 이동하는 양상입니다. 자, 이어서는 신토토의 시간이죠. 올림픽 3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자, 먼저 고생했어 유빈아, 이모의 심경으로 꼽아봤습니다. 17 대표팀 막내인 신유빈 선수가 있는 탁구 여자 단체 8강 소식입니다. 신유빈, 전지희, 최효주 선수가 독일을 상대로 선전을 벌였지만 매치 스코어 3대2로 아쉽게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신 남자 경기가 남아있죠. 내일 오후에 중국을 상대로 준결승전 9년 만에 메달에 도전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아람 선수가 3m 스프링보드 결승전에서 사상 첫 메달에 도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가 끝났죠. 이 결승에서 6차 시기 합계 481.85점을 받아서 최종 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4위는요, 우 선수가 2016년 리우대회에서 기록한 11위를 넘어서 한국 다이빙의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앞으로도 우 선수가 한국 다이빙의 새 역사를 이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올림픽 3는
1260도 금빛 타운입니다. 네, 새로운 도마 황제의 탄생을 알렸죠. 신재원 선수가 어제 열린 도마 결선에서 양학선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도마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 1차 시기 기술이 요네쿠라라는 기술이 바로 3바퀴 반 1260도를 도는 난도 6.0의 초고난도 기술입니다. 저는 사실 180도도 못 돌 것 같은데요. 자, 이어지는 2차 시기에서는 난도 5.6의 여투 선배 여홍철 선수의 기술을 깔끔하게 소화하면서 금메달 확정 지었습니다. 무명 선수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갔던 게 너무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지금 흥분이 돼서 고등학교 때 이제 허리에 디스크가 좀 심하게 아팠었어요. 너무 성실하고 그리고 저는 그 노력하는 게 요령을 피우지 않아요. 너무 성실하게 운동에 항상 임했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 시각 올림픽입니다. 오늘 남아있는 경기는요. 한국 역도의 라이징 스타 진윤성 선수가 남자 109kg급 9년 만에 역도 메달에 도전합니다. 자, 우리 역도 선수 김수현, 이선미 선수가 지금껏 정말 다 잘해줬는데 진 선수도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이 빅데이인데요. 아침에는 대회 2연패를 노리는 4총사 여자 골프가 시작됩니다. 또 가정경 선수가 있는 여자 배구 터키와의 8강전 치르고요. 저녁에는 어제 미국과의 연장 승부차기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일본과의 대망의 한일 야구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짜릿했던 그 한일전 재현해주길 바라고요. 스코어 예측은 내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언제나 뉴스픽은 신체커, 올림픽은 신토토와 함께입니다. 자,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체커가 관련 속보를 얘기했지만요. 정치부회의 직전에 3m 스프링보드 우아람 선수의 경기 소식이 들어왔죠. 아주 값진 4위를 차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다이빙의 간판이죠. 우아람 선수가 정말 아쉽게 올림픽 첫 메달에는 실패했지만 역대 올림픽 다이빙 최고 성적을 일궈냈습니다.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12명의 선수 가운데 4위를 차지했는데요. 기존 올림픽 다이빙 최고 성적 역시 우 선수가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10m 플랫폼에서 세운 11위였습니다. 자신 있었던 한국 다이빙 역사를 다시 새롭게 쓴 겁니다. 한국 다이빙은 지난 1960년 로마 대회 때부터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아직 메달은 없습니다. 우아람 선수가 꾸준히 선장을 하고 있는 만큼 다음 파리 올림픽 벌써부터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맞붙었던 중국 배드민턴 선수가 경기 중에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배드민턴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논란은 배드민턴 여자 복식 조별리그 3차전 우리나라의 김소영, 공희용조와 중국의 천칭천, 자이판조가 맞붙었을 때 발생했는데요. 경기 중 천칭천이 워차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외쳤는데 이게 욕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치면 F로 시작하는 욕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당장 생중계를 본 중화권 국가들에서부터 저게 뭐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체커 본인은 뭐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천 선수 본인은요, 내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오해를 받은 것 같다, 발음 문제였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순식간에 한 번 이렇게 지나가다 외친 게 아니고요, 그 경기 내내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표정을 보면 욕인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제 배드민턴 협회가 비신사적인 행위가 지나쳤다 공식 항의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으니까 관련한 속보도 저희가 끝까지 좀 챙겨보고요. 이번 올림픽에 최초의 성전환 선수가 출전했죠? 네, 어제 저도 그냥 TV로 좀 그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역도 종목에 출전한 뉴질랜드의 로럴 허버드 선수입니다. 어제 여자 최중량급 인상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3차 시기 모두 실패하면서 노메달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허버드는 실격 판정을 받고도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으면서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었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허버드는 그 105kg급 남자 역도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지난 2013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15년 성전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을 하면서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국내에서 현재까지 나온 변이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델타 플러스 환자가 처음 확인이 됐고 2건의 사례를 확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 유래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바이러스인데요. 지난 3월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과 베타 변이의 백신 회피 능력을 결합한 최강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 2명이 확인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2명 중 1명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40대 남성입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아들 1명만 확진됐고요. 남은 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2사람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케이스라는 건데요. 최 실장, 그러니까 돌파 감염 사례에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40대 남성은 지난 5월에 2차 접종까지 마쳤고 해외 입국자는 접종 완료 후 미국에 갔다가 7월 23일 입국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2사람 다 돌파 감염 사례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이 사례만 놓고 해당 백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돌파 감염의 비율이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신체커. 그래서 오늘 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이 돌파 감염 델타 플러스 사례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델타 플러스 감염 2명 확인, 백신 접종 완료 후 돌파 감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어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여권에선 기본 상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여의도 문법을 배우는 중이다 옹호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본인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며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 그대로 화려한 조명이 윤 전 총장을 감싸는 상황인데요. 하락세를 이어가던 지지율도 반등하며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해야 할까요? 이른바 일일 일광 발언, 서치라이트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삼복더위에 말입니다. 프리드만은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예를 들어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때 아닌 부정식품 논란, 민주당에선 융단 폭격을 가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무려 4대학 가운데 하나였죠. 이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의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드렸습니다. 윤 전 총장, 박 씨보다 못하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불량 후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충격적이다. 평소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정식품도 건강에 해롭지만 편식도 건강에 좋지 않죠. 두루두루 공부하라며 책을 선물한 분도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이라는 빰빠레이스의 책을 선물을 한 것인데요. 예. 이 선택할 자유라는 것이 지금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열악한 선택, 강요된 선택을 하는 것이 선택할 자유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윤 전 총장 측도 해명에 나섰는데요.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부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표시에는 봉다리에 표시는 300g이라 해놨는데 안에 뭐 내용물이 그 한 20g 모자란 거라든가 겉에는 뭐 몸에 좋은 무슨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게 덜 들어있다던가 그러니까 인체에 해롭지는 않으나 또 그렇게 좀 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정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식품들을 이제 부정식품이라고 합니다. 영화 설국 여차 속 이 단백질 플럼 이게 부정식품일까요? 아니면 불량식품일까요? 문득 궁금하긴 합니다. 윤 전 총장은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도 독특한 원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뭐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보니까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이런 교제 같은 것들도 막 그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출산 문제를 페미니즘과 연계시킨 건데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해법은 뭔가란 생각도 듭니다. 사상 검증을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당장 여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다. 우스운 궤변이다라고 말입니다. 어디서 뭐 주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페미니즘 때문에 뭐 남녀 교제가 문제 있고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일반 국민의 보통 국민의 수준보다 못한 거죠. 천박한 인식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쉽게 교정이 될 수 있을까. 윤 전 총장, 무슨 근거로 출산율과 페미니즘을 연결시킨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본인 설명은 이랬습니다. 페미니즘하고 저출산을 연결짓기는 좀 논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총장님 생각이 아니신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전원 정치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인 듯합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주 120시간 벤처 창업자들의 말을 전한 거다 설명을 했죠. 부정식품도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일 뿐이란 해명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선 이런 방어 논리까지 나왔습니다. 예시를 든 내용 안에 있는 것을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철학이나 기준점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건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페어플레이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밀턴 프리드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윤 전 총장 본인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문법에 적응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감싸기도 했는데요. 이제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여의도 문법을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검찰에 있으면서는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지지율 1위 후보자는 항상 카메라가 따라다니고 모든 것을 정치적인 반대자들이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선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지금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윤 전 총장의 학습 속도가 꽤 빠르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악수하는 것도 전에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요즘 뭐 어제 방문해서 시민들과 악수하는 거 보니까 두 손 꼭 쥐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금방 바꾸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100가지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바꾸고 갈 걸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 이른바 쩍벌남 자세인데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충심으로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리 좀 오므리시라라고 말입니다. 한 손 악수 그리고 쩍벌. 자칫 거만하게 비칠 수 있죠. 도리도리에 이어 고칠 게 하나 더 늘어난 듯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의 여의도 문법 학습, 이준석 대표도 체험 교육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윤 전 총장의 이른바 기습 입당, 국민의힘 내에선 조금 당황스럽다는 평가가 나왔었죠. 저도 뭐 사실 뉴스를 보고서 알았습니다만은 좀 어색한 장면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무슨 내부 사정이 있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어제 나란히 치러진 장성민 전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식. 이준석 대표의 환영사 길이 자체가 달랐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라는 평을 듣는 분으로 정무, 정책 분야 등에서 깊은 식견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이름을 날리시기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 당의 취약 지역인 호남 지역 출신인 만큼 장 전 의원의 입당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지속된 호남 지역에서의 당세 확장 노력에 한 획을 긋는 큰 성과입니다. 지난주 전격적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 창출하는 것에 힘을 보태주기로 하신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방통행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메시지를 줬다는 평가입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입당 관련 정보 당에서 먼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당대표치라고 이제
조율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된 경인지 보도가 나가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다른 기자들의 이제 문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틀 한 2, 3일 상관인데 뭐 2, 3일 뭐 뒤에 하나 뭐 좀 땡겨서 하나 뭐가 뭐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 판단이었죠. 윤 전 총장의 이딴 강성 발언, 국민의힘의 새로운 고민거리도 안겼습니다. 바로 중도 확장성입니다. 국민의힘 내부로 봐도 상당히 우파 쪽 발언을 많이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게 당의 중도 확장 전략과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후보들의 스펙트럼이 좀 다양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파 쪽에 많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진 분도 계시고요. 윤 총장 한 분 때문에 어떻게 당의 외연이 확장되고 축소되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 이 중도 확장성 때문에 국민의힘 입당을 고민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이 정반대로 바뀐 겁니다. 윤 전 총장이 공을 들인 중도 민심, 호남이 대표적이었죠. 국민의힘 입당으로 호남 여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쓱가 요정으로 통하죠. 김경진 전 의원, 요즘 지역에서 웃자 쓱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전격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역에서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비판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국민의힘 정당으로 입당을 하는 사람하고 정치를 네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예. 넌 지금 행적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왔었죠. 윤 전 총장의 광주 방문에 동행했던 김종배 전 의원은 지지를 철회했고 송기석 전 의원 역시 국민의힘 입당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 정작 본인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무 7조를 쓴 조은산 씨를 만났다고 하죠. 본인의 정치 스타일, 아웃복서 메이웨더냐, 인파이터 타이슨이냐 질문을 받고 타이슨을 꼽았다고 합니다. 좀 맞더라도 KO 한 방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맷집과 주먹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톡손 한마디 타이슨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입에 한 방 맞기 전까지는.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이제 발언 논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아까 이제 조멘트도 설명했지만은 악의적인 왜곡이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윤 전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싶다면서 앞으로 유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시절에는 재판부나 조직 수뇌부 같은 팀원을 설득한 게 직업이었고 정치는 또 다르다면서 제가 아마 설명을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싶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를 빚었다는 게 이제 윤 전 총장의 설명이었고요. 윤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은 이제 물론 이제 여권에서 공세를 펴고 있고요. 야권 내부에서도 견제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과의 경쟁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신상 논란에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에 대해 평소 철학이 뭐냐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정책 검증을 우선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윤 전 총장의 설화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지지도는 물론 범야권 전반의 경쟁력을 상당히 훼손할 수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요, 이 가급적 정책 비전이냐, 공약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입당한 이후에 공개석상에서 이딴 실언성 발언을 하자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아직 윤 전 총장이 본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 많이 미숙한 것 같다 이렇게 애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당내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희숙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결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은 다르다는 얘기 좀 하면서요. 여당이
그 예전에 추진했던 그런 입법과 취지도 비슷하다 뭐 이런 설명도 내놨고요. 또 페미니즘 관련 발언은 극단적인 형태의 페미니즘을 지적한 것이다라는 일단 그런 설명을 내놓고 있고요. 자, 하지만 뭐 입당 초기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검증이 본격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별도의 검증단을 꾸리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칫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듯합니다. 당이 검증을 주도해서 후보들 사이에 검증을 빙자한 상호 비방을 막자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부당한 혐의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벗겨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거나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검증 단장에는 3선을 지낸 검사 출신 김진태 전 의원이 내정된 걸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외연 확장성이 좁아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정치권에 일부 있죠. 물론 이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윤 전 총장 측은 YS 끌어안기에 적극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죠. 김인규 씨를 윤석열 캠프에 영입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비서로 근무를 했던 김 씨는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의 아들입니다. 윤 전 총장은 김 씨를 영입하기 위해 직접 김 상임이사와 권 의원에게 여러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이 김 씨 영입에 공을 들인 건 YS 정신을 계승해 정통성을 세우겠다는 포석으로 읽히는데요. 여기에 PK 지역 민심도 고려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이후에요. 현직 의원들도 캠프에 많이 보강하는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이용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장 의원을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을 맡기로 했고 이용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외부 일정을 근접 보좌하는 수행실장에 임명됐습니다. 반면 그 호남 출신 정치인들은요. 지지를 철회하거나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광주 전남에서 윤 전 총장을 돕기로 한 송기석 전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지역 정서상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면 지지 호소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호남 인사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주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입당 전에 중도나 일부 진보 세력과 함께하기로 다짐하고 지지 성명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조배숙 전 의원도 민주당에는 실망했고 국민의힘 쪽으로는 갈 수 없는 분들이 윤 전 총장에게 기대했다가 입당 후 고민하는 것 같다며 특히 호남 출신들이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제 윤 전 총장으로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중도 확장을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SNS 활동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먹방까지 선보였죠. 네, 얼마 전에 그 반려견 토리스타그램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먹방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얘들아, 형 사실 이런 글과 함께 이렇게 민트 초코 맛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지금 나오고 있죠. 선보였는데요. 해시태그에 민초단 모여라 이렇게 달기도 했습니다. 국장 민초단 뭔지 아세요? 민초단 지금 신작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국장 민초단이신가요? 저는 뭐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먹어요. 저는 반민초단입니다. 그래요? 네, 치약 네. 맛을 좀 싫어해가지고. 그래요? 국장은 네.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아이고 그 기본이죠. MZ세대답습니다. 아무튼 이 MZ세대를 진출한 최 실장이 조금 웃었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최근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민트초코 열풍이 불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젊은 세대에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이런 먹방을 올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윤 전 총장 표정이 글쎄 뭐 맛있게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톡쏘는 정치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일 일광 구설 윤석열, 난 타이슨, 여의도 문법 미숙과 잘못된 공부로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3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오늘도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어사 아니냐고 할까봐 오늘은 제가 직접 최승기 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 실장,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저는 아무래도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 가장 눈에 띄네요. 광주 재판 출석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광주 재판 출석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광주 재판에 다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그동안 알츠하이머 투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5일 두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린 날 집 근처에서 홀로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 씨가 출석에 응하게 된 이유, 바로 재판부의 경고가 컸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입장을 바꾼 건데요. 다음 재판은 오는 9일로 부인 이순자 씨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는 전 씨의 건강 상태는 출석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PDF 조심입니다. 보안에 주로 사용되는 문서 PDF 파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안 전문기업 이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PDF 파일을 악용한 해킹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격은 주로 외교 안보 분야의 종사자들을 겨냥했습니다. 평화경제 최고 경영자 과정 안내 자료라는 메일을 보내서 첨부 파일을 내려받도록 꾸민 건데요. 파일을 열게 되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원격 제어 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악성 코드를 심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격의 배후로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탈륨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PDF 파일이 보안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자칫 보안 수칙 준수를 허술히 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적적할까 봐인데요. 지난 1일 트위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홀로 병실에 격리된 할머니가 적적할까 봐 한 의료진이 무더운 방호복을 입은 채로 함께 화투를 치는 모습입니다. 해당 트윗이 알려지자 의료진이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것 같다, 내가 감사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사진을 공유해서 코로나 시대의 사랑은 돌봄과 연대인 것 같다라고 올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 사진 속 주인공은 36 서울병원 간호사 이수련 씨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해 8월에 촬영된 것으로 당시 할머니는 고열로 기운이 떨어져 있었고 치매 상태였습니다. 이에 할머니의 기운을 차리게 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화투놀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간호사 이수련 씨는 감염될까 봐 두렵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치료받고 퇴원하도록 돌봐드리는 것밖에 없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따뜻함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도 전해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했고요.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1, 2위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4명의 민주당 후보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 결선에서 이변을 연출하겠다는 각오인데요. 박준호 마커의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치부회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정치부회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오늘도 준비한 소식이 많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정치부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가 뉴스픽5라면 대미를 장식하는 코너는 줌2죠. 물론 이번 주는 국회 상황실에 그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요. 오늘은 뉴픽파의 형식을 한번 차용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주민픽4, 줄여서 줌픽4입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의 픽은 만관부, 정세균의 시간, EJ, 그리고 뻥 잡는 매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4명을 기호 순으로 배치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두 후보에게만 지금 집중 조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둘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대로 죽을 순 없다를 외치는 분들입니다. 절대로 포기 못해. 절대로 포기 못해. 지금부터 이 4후보의 생존 전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럼 첫 번째 픽, 만관부부터 바로 줌인하겠습니다. 김두관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다 모른다는 안심종가주주의자. 기호 2번 김두관 의원입니다. 예비경선 탈락 예상 후보 3명 중 1명이었죠. 컷 오프를 뚫고 올라온 이상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김 의원의 관심 끌기 전략은
모두 깍입니다. 점잖게 하니까 아무도 주목을 안 한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었죠. 다른 후보를 모두 공격하면서 이목을 끌겠다는 계획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김경수 사태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헤더트릭 선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자충우돌 통제불능은 억비공이 됐다 이런 비판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낙연 후보님은 보통 쭉 이렇게 꽃길만 걸어오신 분으로 또 누가 봐도 좀 출마하면 당선되는 지역에서 출마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원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좀 잘 돌파할 리더십으로 좀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걸로. 추미애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추 전 장관을 향해서는 윤석열 키우기 1등 공신이라면서 저렇게 패잔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적통 후보를 주장하는 이 전 대표에게는 노무현의 적자라니 서자는커녕 얼자도 되기 어렵다 쏘아붙이기도 했고요. 이 전 대표와는 심지어 후원회장 쟁탈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인물이죠. 송기인 신부를 후원회장으로 오늘 위촉한 건데요. 송 신부는 이 전 대표의 공동후원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리틀 노무현은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듯하군요. 김 의원, 1등 후보인 이재명 지사에게는 한층 더 엄격한데요. 어떤 분들은 전격적으로 잘한다고 박수를 칠지 몰라도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이러시는 걸 보면서 보릿고개 때 쌀 몇 대박 훔쳤다고 완전 그냥 육모방망이로 혼을 내는 사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홍보 달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지사가 직접 방역지침 위반 현장을 급습한 점을 비꼰 말이었죠. 오늘은 이 지사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은 초범이 아니라 재범일 경우 부과된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 그러면서 후보들 모두에게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곧바로 화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픽, 정세균의 시간입니다. 이 지사가 이제 키워드가 3개입니다. 백제 호남 지역적 확장성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문제 발언이 되었는데 지역적 확장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만약에 이게 오해 소지가 있다면 그러면 사과하고 끝나면 될 일인데 김두관 의원이 모두 깍이라면 정세균 전 총리는 바로 이런 스타일인데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난 한 놈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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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깃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이따금씩 견제구를 넣긴 하지만요. 그래도 주요 공격 대상은 이 지사죠. 김두관 의원의 범죄 기록 공개 제안에 정 전 총리가 가장 먼저 오케이 사인을 보냈는데요. 음주운전을 비롯한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 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패를 보기 위해 자기 패를 먼저 까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지사가 경기도민에게만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추진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88%로 합의하는 데까지도 당과 정부와 국회가 그것도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떤 광역자치단체장 한 분이 그걸 무시하면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펼친 정부나 국회나 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아주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지사는 때리고 이 전 대표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와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은 건데요. 이제는 정세균의 시간이 시작이 됐다며 경선의 최대 변수는 정세균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까지 쭉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8월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픽은 이의제입니다. 어제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한 말입니다. 네거티브 정쟁의
후보 본인도 그렇습니다만 자꾸 이 캠프들이 나서가지고 캠프에 소속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모진말, 거친 표현 이런 걸 동원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 당장은 막 쾌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체가 먹는 우물에 독약을 푸는 행위랑 똑같으니까 적절치 않다 말씀드리고요. 이의제의 원래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박 의원이 쓴 말에서는 한자가 좀 다릅니다. 오얀 리자를 써서 이 씨를 이용해 이 씨를 제압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득을 보는 건 국민의힘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잡고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잡는 일거양득이겠죠. 박 의원은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검증에 무게를 두자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책 홍보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원래 집주인이 그걸 다 내 집이야 하고 싹 다 가져가는데 함께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성장, 그리고 이 가치가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성장 모델인 거예요.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다는 점을 내세우며 SNS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는 후보기도 하죠. 화제가 됐던 롤링춤 영상 이후로도 끼를 발산하고 있는데요. MZ세대 코드에 맞춘 짧은 동영상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죠. 오늘의 마지막 픽은 꽝 잡는 냅니다. 대강 누군지 예상이 되실 텐데요.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훨씬 유연하고 화법도 바뀌었고 네. 자유로워졌다. 좀 마음을 비웠다고 할까요? 마음을 비웠다고 할까요? 우선 저를 막 가두었잖아요. 추윤 갈등 이런 프레임에 가둬놓고 이 프리즘을 통해서만 저를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추 전 장관 마음을 비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추윤 갈등 프레임에 가두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내 다른 후보들과도 각을 세우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공격에는 제일 앞장서고 있는데요. 윤석열이란 꽝을 잡아야 매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된다고 본 걸까요? 어제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보니까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이런 교제 같은 것들도 막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출산 문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된 페미니즘 탓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이죠. 추 전 장관은 이 말이 페미니즘에 대한 몰상식에서 비롯된다고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말이 말 같지도 않습니다. 한심합니다. 저출생이 페미니즘 탓이라는 것도 황당한 발상이지만 페미니즘을 집권 연장에 갖다 붙이는 것도 우스운 궤변입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니 공세는 더 거칠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다른 소식은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복국장한테 맡기고요. 지금까지 박준우의 준픽4였습니다. 자,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4명의 후보에 주민을 해봤고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소식도 좀 살펴볼게요. 이 지사가 조금 전에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했죠. 최 실장. 네,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지사가 이날 기본 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 정책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 물량 확대, 투기 수요, 공포 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그에 더해서 공급 내용도 고품질의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용으로서 좁은 면적, 나쁜 위치에 열악한 주거 조건이어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재명 지사는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 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10%까지 늘리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과세죠. 이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이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둘러싼 논란, 다른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배우 김부선 씨도 관련한 언급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최소 2회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옹호 논란을 빚은 이재명 캠프 박진영 대변인의 사퇴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음주 전과 기록을 상대 후보들은 시급히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지사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은 지난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한 게 전부인데요. 이 지사가 음주운전을 또 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김 씨는 이재명이 한 번은 대리기사를 내 집에서 새벽에 부른 적이 있다. 나는 술을 마신 뒤 시간이 꽤 지났고 술도 다 깼는데 돈 아깝게 왜 대리기사를 부르느냐라고 물었다면서 이재명은 한 번만 더 걸리면 면허 취소된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2번이나 음주운전을 걸렸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이라는 것에 18조 원을 걸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김부선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죠.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음주운전 사건이 2005년 발생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선관위 제출 자료에는 음주운전 벌금 처분이 2004년 7월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전과 기록 증명에는 없는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죠. 그러면서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 기록 검증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네, 김두관 의원은 오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에 논란을 잠재웠으면 한다면서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곧바로 범죄 기록 회보서를 신청할 테니 공감하는 모든 후보들도 같이 공개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래야 더 이상의 논란 없이 깔끔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두관 후보의 제안에 즉각 화답한다며 제가 제안한 민주당 클린검진단 설치에 화답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지사 측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네, 이 지사 측에서는 이 사실관계와 다른 억측으로 과도한 공세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본인도 직접 오래전부터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전과를 공천심사 때 제출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다만 변명의 여지 없이 음주운전한 사실은 반성하고 또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캠프에서는 이제 다른 쪽에서 상당히 이제 과도한 억측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는 쪽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했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 같은데 훈련을 하지 말자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훈련을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코로나도 확산이 되고 있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상황과 남북 북미 관계를 고려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이 당내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격적인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8월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죠? 네, 공공기관 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ESG는 각각 환경, 인바이러먼트, 사회, 소셜, 지혜구조, 거버넌스의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따온 줄임말입니다.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사업 절차에 ESG를 반드시 고려를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의 구속력을 더한 건데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 조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주민 한마디를 저보고 정리하라는 거죠? 네. 막 시켜도 돼요. 네, 아무튼 정리할게요. 자, 오늘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민주당 4인방 생존 경쟁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양당의 설전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당 쪽에서 총공격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니네 돈 먹었지? 같은 식구라고 보자니까. 아!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 어? 수갑 차고 다니면서 떨어질 짓 하지 말자. 아! 이 대사 다들 잘 아시죠? 2015년 개봉한 영화 베테랑에서 극중 형사 서도 처리했던 대사입니다. 재벌 3세 조태호 편에선 동료 형사를 비난하면서 한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존심 버리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오늘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이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저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이 중도 실행의 길을 가는 거 이거는 저희가 적어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현재 당세를 봐서 돈과 조직이 없지 우리가 무슨 값이 없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 대표는 재산이 많지만 국민의당은 실제로 돈이 없긴 합니다. 국민의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총 재산이 마이너스 4억여 원입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9억 원의 채무도 지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합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채무를 국민의힘이 승계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죠. 아무튼 이렇게 당의 치부까지 말하면서 국민의힘과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건데요. 권은희 대표는 말장난 치지 말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예, 본인의 휴가와 국민의당과의 합당 일정을 연동시키면서 합당을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데 그런 장난하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에 국민의당이 맞장구 쳐줄 그런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이준석 대표와 만난다 한들 왜 합당이 지지부진한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국민의당이 그냥 버럭버럭 화만 낸 건 아닙니다. 국민의당의 자존심을 내세웠죠. 바로 안철수 대표 카드를 던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대선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통합된 어떤 전체 야권 대통합의 과정에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건. 야권의 외연 확장을 위해 안철수의 역할이 다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플랫폼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가 대권 후보로 출마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에 부족한 중도 실용 가치를 가진 정당인데 국민의당을 깎아내리는 통합이라면 외연 확장으로도 이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SNS를 통한 좀 가볍고 경솔한 여러 가지 이런 태도들이 오히려 합당의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안철수 대표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국민의당 핵심 인사들이 안철수 대표의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제히 총공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른 럭비 대표팀 경기를 볼 때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럭비 대표팀 정현식 선수가 역사적인 첫 득점을 위해 골라인으로 달려가는 모습과 정 선수를 잡으려는 뉴질랜드 대표팀의 모습.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곧 정현식 선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대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선 불출마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한 배경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는 선거에서 이기고 좋은 시정을 통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걸까요? 양당의 협상 실무단으로 나섰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데
지금 허들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에 안 나가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합당 선언을 본인이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합당을 위해서 또 양당 대표 간 회동도 있었고요. 그러면 합당만 하면 되는 겁니다. 총공격을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양당 간 통합을 마이너스 통합이라고 저주하느냐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은 국민의당이 자기들만의 용어로 시간을 끈다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들만의 용어로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오픈 플랫폼, 플러스 통합 이런 희한한 단어들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당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가 중요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국민의당 구형모 최고위원 예스냐 노냐 선택하라고 똑같이 응수합니다. 국민의당은 지지율 제3정당입니다. 제발 영혼을 담아서 진정성을 담고 진중하게 통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드루킹 몸통 찾는 거 계속 함께하자고 하는데 같이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같이 드루킹 몸통 찾기 yes or no 답해주세요. 예스 아니면 노를 선택하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각자 답은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Yes or yes.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내가 이렇게 그러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실 안철수 대표 앞에 놓여진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얼마 전에 백드로, 그러니까 회의실 뒤에 붙은 배터리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당박 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장성민 전 의원의 입당을 기념하며 회의실 백드롭에 있는 배터리 그림의 빈칸을 모두 채운 겁니다. 예, 오늘 그 뒤에 백보드에 있는 배터리 그림이 다 찼습니다. 예, 사실 더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배터리를 하나 더 놓겠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제 경선의 판이 완성되었고요.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후보군들이 합류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선의 흥행을 확신하고 그리고 또 재미를 보장하겠습니다. 당 경선 버스에 모든 대선 주자가 탑승했고 배터리가 완충됐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김동연 전 부총리처럼 여전히 당박 주자들은 남아있죠. 이들 경선 참여를 압박하는 차원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정치권에선 나옵니다. 여전히 이들을 위한 자리가 남겨져 있다는 분석도 나오네요. 이른바 보조 배터리론입니다. 왜냐면 이준석 대표는 항상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거 같습니다. 한 칸 반이었는데 굳이 반을 메우셔가지고 글쎄, 좀 반 칸만 남겨놓지.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그걸 굳이 메우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를 좀 살펴볼까요? 우선 전격 합당입니다. 수많은 난관을 거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아름답게 합당에 성공했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대선 주자로 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의 양강 구도가 워낙 공고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경선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삼지대에서 머물며 몸값을 올리다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후보들 간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안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줄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비판과 견제 적지 않습니다. 삼지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솔직하게 정말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서 안철수 대표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제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후보 구도가 당 바깥에 있던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총장이 이미 당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가장 유력 주자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제3지대라고 해서 그 안철수 대표가 차지할 수 있는 중원이 거의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헛된 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선 과정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일은 미리 차단하는 게 100번 당연합니다. 일부 인사들이 우리 당을 패싱하고 제3지대를 형성하려는 헛된 꿈은 하루라도 빨리 꺾어 놓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아예 여의도를 벗어났네요.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이 나온 뒤 도정 공백이 생긴 경남 지역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나서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현역 의원의 참여를 막는 규정 자체는 현재까지 당원 당규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남 도민께서 최적의 후보로 만약에 현역 의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큰 페널티를 둘 계획은 현재로 없습니다. 배터리를 가득 채운 국민의힘 경선 버스, 본격적인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밖에서 버스를 세울지 탈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국민의힘은 다음 달 15일 1차 예비 경선을 통해 8명의 대선 후보를 추릴 계획입니다. 이 안에 안철수 대표가 탑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지부진한 합당의 안철수 대선 출마 카드, 배터리 가득 채운 국민의힘 경선 버스. 자, 다른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내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날이죠. 오늘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거죠? 네, D-1일입니다. 최 전 원장은 오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출마 선언문을 가다듬고 있다고 합니다. 출마 선언에서 어떤 국정 운영 철학과 또 정책 방향을 보여줄지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국민 통합 등의 비전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에 역점을 두고 선언문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출마 선언을 하는 만큼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그동안 뜨거웠으니까 관련한 설명이 많을 걸로 보이고요. 후원회를 구성했는데 오랜 친구인 강명훈 변호사가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전하면서 50여 년을 힘이 대해줬는데 제일 힘들 때도 앞장서줘 고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최 전 원장과 강 변호사는 각별한 중마고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 원장은 고등학교 시절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강 변호사를 업어서 등교시켰다고 하고요. 함께 서울대에 입학한 뒤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자, 나머지 후보들의 이제 발걸음도 지금 상당히 빠른 상태인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일부터 10일까지 부울경 지역을 찾아서 지역 주민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홍준표 의원은 JP의 희망 편지라는 걸 계속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벌써 13번째 편지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광복절을 전후해서는 전국 순회에 나설 계획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최재형, 원희룡은 이재명 때리기, 윤풍 휩쓸릴라, 존재감 드러내는 후보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될 썰전 라이브에서는 이낙연 캠프의 종합 상황본부장을 맡고 있죠. 최인호 의원과 이재명 캠프 공동총괄본부장으로 합류한 박주민 의원이 출연해서 민주당 대선 경선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아주 주요 경기가 많죠, 올림픽. 야구 기대됩니다. 야구 있죠, 한일전.